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모두들 잘 지냈나요? 벌써 1교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수강 일자인데 내일보다 월요일 날 벌써 수업을 완료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영상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두 번째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잖아요. 아마 벌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두 번째 수업을 듣는 게 귀찮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그만큼 애살 있는 친구들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톡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죠. 카톡에 이야기를 남길 때 영상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어제 새벽 5시경인가 기사가 났던 걸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머, 딱인데. 이걸 우리 학생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풍경, 이 달라지고 있는 풍경을 두 원장님이, 그러니 경제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나눈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그냥 캡처해서 보내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지만, 열정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쭉 한번 읽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 시간에는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우리 6번째 수업이 역사 속에서 보는 금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을 보고 이 역사 속에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교훈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유사하게 지금 현재도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모든 부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역사 속에서 있는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거입니다. 금리는 언제 내리고 금리는 언제 올린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많이 내려져 있죠. 왜 내렸나요? 호황인가요? 불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0%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호황일 때는 금리를 올리고 국가가 불황일 때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요. 뭘 보시면 되냐면요. 금리가 내려가네? 뭐 생각하면 될까요? 불황이구나. 금리가 올라가네? 무슨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호황이구나. 근데 여태 금리가 뚝 하고 떨어지네? 무슨 일이 있었지? 불황이구나. 거기에다 다시 올라갑니다. 호황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발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야기하기 위한 발단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IT의 버블,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등의 전쟁 등으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겠죠. 경기 부양책으로 무엇을 쓰나요? 그렇죠. 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니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냐면 주택 융자 금리까지도 인하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역사의 흐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지니 부족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니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승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요. 금리가 인하합니다.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 속에서는
쭉 이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이 점점점 늘어났고요. 일본처럼 200%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100만 원이면 대출을 200만 원 해줬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부동산 가격, 그러니 집값에 버블이 생겼으니 그 버블 가격의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니 당연히 대출 금액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 가격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주택 상승이 보전이 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신용 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서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계 경제학 시간에서 학습했습니다. 신용이 높게 되면 대출 금액도 많이 해준다. 기억이 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신용을 고평가했고요. 부동산 가격도 고평가했지만 사람들의 신용도 고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2004년도에 저금리 정책이 중단이 되고 다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그 내놓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들은 점점점 인하하기 시작하고 대출은 누가 해줬습니까? 은행에서 해줬죠. 그 은행들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부실 채권들이 뻥뻥뻥 터져 나가기 시작하니 드디어 2007년도 4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대출 회사였던 뉴센츄리 파이내셜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서 2008년도에 파산하는 은행과 연결된 또 다른 은행이 파산되고 파산되는 거죠. 자,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은행인 우리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 1위의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는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도 9월 14일에 파산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국가는 호황일 때 금리를 올리고 불황일 때 금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불황일 때 금리를 뚝뚝뚝뚝 내리면서 정제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버블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라고 했다면 패드의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이사장이 그 당시에 버냉킹이었고요. 이 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과거에 돈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쇄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비용이 아무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금에서 달러로 돈이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이때 버냉킹이 했던 거는요.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뿌리느냐? 무한정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번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요. 여기 헬리콥터 번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정말 이 벤 샬롬 버냉킹 같은 경우에는 돈을 뿌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왜? 앞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금리가 최대한 인하가 되어서 더 내려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자,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거기에 합당한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돈이 많아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이 인쇄수를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인쇄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는 패드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돈 좀 발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합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요. 국채를 받은 이 패드 연방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패드에서는 채권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돈을 줄게. 어떻게 주나요? 돈을 찍어서 줍니다. 미래에 쓸 돈을 미리 찍어서 주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본원 통화량입니다. 쭉 통화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돈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죠. 자, 이때의 시점에 800%라고 가정을 지으며 지금 현재 최고점인 2011년도에는 지금 2800%에 가까이 가게끔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헬리콥터 버니 했던 통화량 정책입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잖아요. 그 채권을 패드에서도 사지만 그 채권을 다른 나라에서도 살 겁니다. 왜? 미국은 다시 경제를 되살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서 지금처럼 미국의 경제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18분에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18분의 영상을 여기에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따로 볼 수 있도록 도어와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영상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영상 속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건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다시 경제가 되돌아왔는지, 우리가 보여지는 미국의 잘 사는 상류층들은 경제가 다 돌아왔죠. 하지만 중산층, 그 이하의 계층들은 아직까지도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화량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빚으로요. 그 빚으로 발행하는 이 통화량을 어떻게 우리가 차후에 소화해야 될지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제가 따로 첨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수업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더라. 4,500조 원요. 굉장한 금액이죠.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양적 완화하고 있다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사건을 보여드리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 국채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번랭킹이 했던 바로 통화량을 발행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대로 인하했어요. 지금 현재 불황일 때 0% 금리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금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게 불황일 때 내릴 금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금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힘든 불황을 겪으면서 금리는 점점점 인하가 되었고 금리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 금리가 바닥으로 더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0%대의 금리가 시중금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쓸 수 있는 정책이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번랭킹이 했던 통화량 발행이 아닐까라는 것을 건네드리고요. 그러면 이 통화량 발행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중앙일보에 2020년 10월 5일 새벽 4시경, 5시경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은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에 묻다. 미래에 쓸 돈을 가불해서 쓰면 나라가 망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한쪽은요, 나라가 망한다 라는 거고요. 한쪽은요, 안 망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한 치 앞에 1년, 한 치 앞에 한 달, 그것이 아닌 단 10분이라도 내다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의 기준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된 생각,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동 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목표와 이분이 말하는 목표는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경제적으로도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쓰는 방식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 두 분이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 색깔을 섞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의 색깔을 썼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게 되면 어떨까요? 설명과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저의 색깔이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객관적인 본인의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과 섞여서 이성적으로 본인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 되도록이면 덧붙이는 내용 없이 기사를 쭉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묻다. 미래에 쓸 돈 가불에 쓰면 나라가 망하나? 중앙일보 2020년 10월 5일의 기사입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권태신, 앞으로 넘겨볼게요. 먼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률적 조직이다. 돈 쓸 궁리만 해서 문제다. 차라리 감세를 해야지. 규제개혁, 돈 안 들지만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위원장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전재정보다 성장률 관리가 중요하다. 저금리 땐 빚을 내는 게 유리하지. 경제위기가 끝난 후 증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 경제위기가 끝난 후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면 된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경제위기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내용도요, 이 안에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있으니 제가 덧붙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 뒤에 두 분의 타이틀 뒤에 미래에 쓴 돈 가불해도 되나 라고 해서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들, 딸에게 더 많은 기회와 부를 물려주려는 것. 한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표상이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였다. 건전재정은 역대 정부의 자랑이자 유산이었다. 국가 채무 비율 40%라는 암묵지에 물음표를 던진 건 현 정부다. 우리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의 반문이었다. 복지 확대는 균형과 속도 논쟁을 낳았다. 감염병이 몰고 온 경제위기는 고삐를 풀었다. 사방에서 돈이 쏟아진다.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일자리가 사라지자 곡간지기가 해결사로 나섰다. 재정적자 따위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이론까지 나온다. 시각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득세한다. 빚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여기자는 이야기다. 재정 건전성은 도구마로 치부된다. 개인도 덩달아 빚을 낸다. 부동산에, 주식에 빚낸 돈이 몰린다. 빚이 능력이 됐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불안하다. 경험하지 못한 적자가 기록된다. 빚은 반드시 복수한다. 누군가 갚아야 한다. 거품이 터지면 국가도 파산할 수 있다. 나라 돈이 세금이듯 빚을 메우는 것은 세금이다. 결정과 책임 사이에 시차가 있다. 결정은 현대 세대가 하고 책임은 미래 세대가 안는다. 그래서 묻는다. 지금의 돈풀기는 정당한 가불인가? 후대가 감당할 만한가? 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후대는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 돈을 어떻게 쓰여야 될까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의 고민이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서 국가 재정에 반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 분씩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빚 급증, 코로나 세대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도. 이것이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서 예측할 수 있겠죠.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세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막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요, 잘못 살게 되면 코로나 세대의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잘 막아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해야지만 미래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권태신 한국경제위원장은 미래에 쓸 돈을 당겨 쓰는데 첫 희생자로 현재 20대 코로나 세대를 꼽는다. 한경연의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 4일에 따르면 올해 취업생의 55%는 취업을 하기도 힘들다. 권 원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민간의 성장 활력을 자극해 향후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돈 쓸 궁리만 하니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주장을 무책임하다 라고 일컫는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권 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Q&A 이야기로 질문과 대답으로 권태신 한국경제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엿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영상에서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어제 찍어서 본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영상은 2교시 수업 영상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위원장님의 영상과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Q&A는 세 번째 영상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